충격적인 속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게 핵무기 관리 권한까지 맡기겠다는 역사상 유례없는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경악하고 있는 가운데 이 충격적인 선언의 배경에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벌어진 믿지 못할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세계 최강미 해군의 핵잠수함이 대한민국의 유령 잠수함에게 처참하게 무릎 꿇고만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미국은 한국이 지난 20년간 숨겨온 이 기술을 목격하고는 이제 미국의 해구사는 한국의 기술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며 사실상 백기 투항을 선언했습니다. 도대체 태평양 심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만한 미국이 한국에게 핵까지 맡기겠다고 사정하게 된 것일까요?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군인입니다. 미 합중국 해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난 30년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 무기라 불리는 핵잠수함을 지휘해왔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밀러. 미 태평양 함대의 자랑이자 움직이는 해상 요새, 공격형 핵잠수함 USS 몬타나의 함장이 바로 접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오만했습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 해군 전체가 오만방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다의 주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바다는 우리의 앞마당이었고 그 어떤 나라의 잠수함도 감히 우리 USS 몬타나의 소나 망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와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시작된 그 훈련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처참하고 굴욕적인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 수 아니 두 수 아래라고 무시했던 작은 동양의 나라, 대한민국의 잠수함에게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군인 인생의 치부이자 동시에 뼈저린 반성문입니다. 그리고 20년간 어둠 속에서 칼을 갈아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경외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부디 채널을 고정하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왜 미국이, 왜 저 제임스 밀러가 한국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시간을 2주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장소는 하와이 진주만. 전 세계 26개국 해군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해상 연합훈련 림팩의 개막식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작전 회의실로 들어서자 에어컨의 찬 기운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네로라 하는 해군 강국들의 지휘관들이 모여 이번 훈련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대잠전, 즉 숨어있는 적의 잠수함을 찾아내 격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청군, 즉 방어와 공격을 주도하는 주력 부대였고 가상의 적군인 홍군 역할을 맡을 나라들이 호명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드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체구, 햇빛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대한민국 해군의 이태준 대령이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저희 대한민국 잠수함이 가상 적군 역할을 맡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의실 곳곳에서는 픽하고 터져나오는 비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역시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한국, 그 디젤 잠수함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지? 미국이나 영국의 핵잠수함들은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기 때문에 연료 걱정 없이 몇 달이고 물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유한 재래식 디젤 잠수함은 다릅니다.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며칠에 한 번씩은 반드시 수면 가까이 올라와 스노클링이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때 발생하는 소음과 열은 우리 같은 핵잠수함에게는 나 여기 있으니 잡아 잡수쇼라고 광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짐짓 점잖은 척하며 이태준 대령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짐작건대 제 인생에서 가장 거만한 표정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 대령, 의욕은 좋습니다만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태평양은 깊고 넓어요. 배터리 떨어진다고
바다 한가운데서 견인차를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농담에 주변에 있던 미군 장교들이 와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기술적 우위에서 오는 역겨운 우월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태준 대령은 화를 내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요한 호수 같은 눈동자로 저를 빤히 응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 눈빛에는 형용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마치 짖을 테면 짖어라. 곧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듯한 침묵의 압력. 그는 제 손을 잡고 악수를 청하며 짧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밀러 함장님. 하지만 바다에서는 말이 아니라 실력이 말하는 법이니까요. 그때 저는 그 말을 그저 약소국의 자격지심에서 나온 허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최첨단 소나 시스템, 위성 정보, 그리고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한국 잠수함 따위는 훈련 시작 1시간이면 위치가 발각되어 격침 판정을 받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승리를 확신하며, 아니 승리라는 단어조차 아까울 정도의 당연한 결과를 예상하며 출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시각, 바로 우리 발밑 수심 300m 아래에서 그 어떤 기계음도 내지 않는 검은 그림자가 우리와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이 피와 땀으로 그리고 철저한 비밀 속에 숨겨왔던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미국조차 포기했던 난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탑재하여 소음은 제로에 가깝고 자막 능력은 무제한인 괴물. 우리가 20세기 기술의 상식으로 그들을 재단하고 비웃는 동안 그들은 21세기를 넘어선 미래의 기술로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훈련이 시작되고 사흘이 지났을 무렵 우리 USS 몬타나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축제 전야와도 같았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은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훈련 개시 12시간 만에 프랑스 해군의 주력 핵잠수함이 우리 어뢰 사정권에 들어왔고 24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신형 소류급 잠수함마저 격침 판정을 받았습니다. 스크린 위에는 우리가 사냥한 전리품들의 목록이 화려하게 채워지고 있었고 승조원들의 얼굴에는 여유와 자만심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이 결과에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압도적인 성능의 소나와 무한한 동력을 가진 원자력 엔진 앞에서 재래식 디젤 잠수함들이 버텨낼 재간은 없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완벽해 보이는 승리의 이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공백이 하나 존재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투입된 총 5척의 가상적함 중 4척은 이미 우리의 소나귀에 들어왔거나 위치가 발각되었지만 유독 단 한 척,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만이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훈련 첫날 항구를 빠져나가 자망한 이후 그들은 마치 바다라는 거대한 잉크 속에 녹아버린 것처럼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위성 감시망도 대잠 초계기가 촘촘하게 뿌려놓은 소노부이도 심지어 바닷속의 모든 소리를 잡아낸다는 우리 함의 최첨단 소나 시스템조차 그들의 존재를 감지해내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로 움직이는 그들은 며칠간 수중 작전을 펼치면 반드시 전력을 충전하기 위해 수면 가까이 부상해야 합니다. 스노클링이라 불리는 이 과정에서 디젤 엔진을 가동하면 필연적으로 소음과 열 그리고 배기가스가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우리 같은 핵잠수함은 인공위성의 적외선 센서로 그 미세한 열기만 포착해도 즉시 적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록 스노클링의 징후가 전혀 포착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바다 밑바닥 어딘가에 죽은 듯이 엎드려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었습니다. 저와 참모들은 그들이 겁을 먹고 작전구역 구석진 곳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기계 고장으로 인해 조기에 작전을 포기했을 것이라 단정지었습니다. 경운기 같은 신세일 것이라며
비웃음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날 오후 소나시를 찾았을 때 제가 마주한 것은 승조원들의 여유로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베테랑 음향 분석관 피터슨 상사는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넘게 잠수함을 타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가 식은땀을 흘리며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은 저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헤드셋을 꽉 눌러 쓴 채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의 특정 좌표를 가리켰습니다. 함장님,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바다는 결코 조용한 공간이 아닙니다. 파도 소리, 해류가 흐르는 소리, 수만 마리 물고기 떼의 움직임까지 온갖 소음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피터슨이 지목한 특정 구역, 정확히 우리 함의 후방 5km 지점에서는 그 모든 자연의 소리가 인위적으로 차단된 듯한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에 소리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분석관의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기계 오류나 자연현상이 아니라 유령과도 같은 어떤 존재가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증거라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는데 물살은 갈라진다. 엔진 소음도 기계 작동음도 없이 움직이는 거대한 금속 물체. 기존의 잠수함 공학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현상 앞에서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유령 잠수함. 문득 뇌리를 스치는 그 단어와 함께 훈련 전 이태준 대령이 보여주었던 그 묘한 미소가 오버랩되었습니다. 설마 그들이 우리가 모르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수십 년간 미국과 러시아의 천재 과학자들도 풀지 못한 SMR, 소형 모듈 원자로의 소음 문제를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했을 리가 없다는 오만한 믿음이 아직 제 이성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조타실에서 다급한 경고음과 함께 믿을 수 없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후방에서 미확인 물체가 접근했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물체의 속도였습니다. 40노트. 그것은 우리 같은 핵잠수함이 원자로 출력을 최대로 높여야 겨우 도달할 수 있는 속도였습니다. 디젤 잠수함이 물속에서 40노트의 속도로 기동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설령 그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엔진 소음은 천둥 소리처럼 바다 전체를 울려야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확인 물체는 소리 없이 나타나 우리 레이더망을 스치듯 지나갔고 잡으려 하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희를 볼 수 있지만 너희는 나를 볼 수 없다라고 속삭이는 듯한 섬뜩한 경고. 저는 함교에서 멍하니 레이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제 심장은 본능적인 공포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훈련 5일차, 그곳은 전쟁터라기보다 차라리 거대한 정신병동에 가까웠습니다. 포탄이 빗발치고 비명이 난무하는 지상의 전장이 지옥이라면 심해의 전장은 소리 없는 감옥이자 질식할 것 같은 무덤이었습니다. 우리 USS 몬타나 함내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승조원들은 누구 하나 입을 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조차 수저 부딪히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지휘관으로서 뼈아픈 패배감을 미리 맛봐야 했습니다. 모두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며 그 누군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밖의 괴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장 먼저 한계에 봉착한 것은 인간의 정신력이었습니다. 지난 닷새 동안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음향 분석관들은 반쯤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텅 빈 모니터를 긁어대며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듣고 보이지 않는 적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이태준 대령이 이끄는 한국 잠수함은 훈련 개시 이후 단 한 번도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잠수함의 물리적 법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최신형 디젤 잠수함이라도 고속 기동을 하면 하루 저속으로 기어가도 3일이면 배터리가 바닥납니다. 전기가 끊기면 엔진이 멈추고 잠수함은 차가운 쇳덩어리가 되어 심해로 가라앉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지금쯤 반드시 물 위로 코를 내밀고 시끄러운 디젤 엔진을 돌려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이 침묵은 단 하나의 가능성만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배터리 충전이 필요 없는, 즉 무한한 동력을 가진 새로운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불안감은 곧 현실적인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소나 실에서 터져나온 비명에 가까운 보고는 우리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턱 밑까지 다가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거리 800m, 700m. 적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속도였습니다. 물속에서 시속 70km에 달하는 40노트의 속도로 접근하면서도 엔진 소음이 거의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즉시 전원 전투 배치를 명하고 긴급 회피 기동을 지시했습니다. 거대한 USS 몬타나가 육중한 몸체를 비틀며 급선회했고 함 내부는 원심력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급선회 직후 적의 신호가 소나 화면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이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배의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 바로 스크류가 돌아가는 배 밑바닥으로 파고든 것입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잠수함에게 있어 적이 배 밑에 딱 붙어 있다는 것은 내 목덜미를 적에게 내어준 것이나 다름없는 사형 선고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수도, 들을 수도, 공격할 수도 없지만 그들은 언제든 위쪽을 향해 어뢰 한 발만 쏘면 우리를 두 동강 낼 수 있는 위치를 점령한 것입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며 함을 기동시켰습니다. 전속력으로 지그재그 항해를 하고 급상승과 급강하를 반복하며 배를 학대하듯 몰아붙였습니다. 원자로가 굉음을 내며 터빈을 돌렸고 선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떻게든 등 뒤에 붙은 저 유령을 떼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리가 속도를 높이면 그들도 높였고 우리가 방향을 틀면 그들도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마이클 부함장의 공포에 질린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기계가 아니다. 저것은 살아있는 괴물이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그들의 지칠 줄 모르는 지구력이었습니다. 우리는 3시간 넘게 극한의 기동을 펼쳤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디젤 엔진이라면 이미 과부하로 멈췄어야 할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들은 마치 배터리가 무한대인 것처럼 끝까지 우리를 쫓아왔습니다. 그 순간 20년 전 제가 비웃었던 한국 연구진들의 얼굴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들이 밤새워 매달렸던 그 기술, 미국조차 포기했던 초소형 원자로가 현실이 되어 제 목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함 내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금속성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적함에서 보낸 능동소나 핑 소리였습니다. 보통 공격 직전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쏘는 이 소리는 잠수함 승조원들에게는 저승사자의 노크 소리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핑 소리는 달랐습니다. 불규칙하면서도 일정한 리듬을 가진 그 소리는 명백한 모르스 부호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격침시킬 수 있었지만 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롱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조롱이라기보다 완벽한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5일 전 그들을 경운기라 부르며 무시했던 그 오만에 대해 그들은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와 실력으로 침묵의 처형을 집행한 것입니다. 천하의 미 해군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청군 지휘함 USS 몬타나, 현 시간부로 격침 판정. 즉시 부상하여 작전 구역을 이탈하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적의 어뢰 발싸움은커녕 뚜껑이 열리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폭발 시뮬레이션 경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격침이라니. 이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항변하고 싶었지만 본부가 뒤이어 전송해온 데이터 링크를 확인한 순간 제 입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는 진실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본부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 함은 지난 72시간 동안 총 144회의 가상 어뢰 피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 해군 잠수함 안창호함은 우리가 그들을 찾아 헤매던 그 3일 내내 우리의 사각지대에서 유령처럼 동행하며 정확히 5분 간격으로 우리의 급소를 조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작전을 수행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3일 전에 이미 죽은 목숨이었으며 그저 한국 잠수함이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봐주었기에 숨이 붙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메인 스크린에 띄워진 전술 지도는 그 충격을 시각적으로 확인 사살했습니다. 우리 USS 몬타나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파란색 선과 한국 잠수함의 경로를 나타내는 붉은색 선. 그 두 개의 선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잠수함전에서 가장 어렵고 대담한 전술, 이론상으로나 가능하다던 배플라이딩이었습니다. 앞서가는 잠수함의 스크류 소음이 가장 시끄러운 꼬리 부분에 바짝 붙어 자신의 소음을 숨기고 이동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앞서가는 핵잠수함의 강력한 물살 때문에 뒤따르는 잠수함은 중심을 잃기 십상이고 앞차가 급정거라도 하면 그대로 충돌해 공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뒤따르는 잠수함의 엔진 소리가 조금이라도 새어나오면 바로 발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잠수함은 이 미친 짓을 3일 동안이나 그것도 불과 10m에서 50m의 간격을 유지하며 해냈습니다. 이 거리라면 우리가 화장실 물을 내리는 소리, 승조원들이 코를 고는 소리까지 그들에게 생중계되었을 것입니다. 음향 분석관이 떨리는 손으로 가리킨 데이터 로그의 한 지점은 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훈련 4일차 새벽, 우리가 급선회 훈련을 했을 때 한국 잠수함과의 거리는 불과 8m였습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급격한 역추진을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라면 이때 엄청난 캐비테이션, 소음과 엔진 굉음이 발생하여 우리 소나 고막을 찢어 놓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로그에 찍힌 소음 데시벨은 0이었습니다. 자연 상태의 바다 소음보다 더 조용한 수치. 거대한 잠수함이 급정거를 하고 다시 가속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다. 이것은 기존의 내연기관 기술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들은 디젤 잠수함인 척 위장했지만 사실은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심장에 품은 차세대 핵잠수함이었습니다. 펌프를 쓰지 않는 자연 순환 냉각 방식으로 소음원을 원천 차단하고 전자기력으로 프로펠러를 돌리는 우리가 꿈에서나 그렸던 그 기술이 완성된 것입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패배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훈련에서 졌다는 사실보다 더 아픈 것은 미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지켜온 해양 기술의 패권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 덩치만 키우고 있을 때 한국은 쌀알만한 크기의 우주를 담는 기술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그때 통신관이 연결해준 한국 함장 이태준 대령의 음성 메시지가 함교에 울려 퍼졌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만 저희 엔진 테스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20년 전 기본도 없는 나라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어서 목숨을 걸고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지금 부상하겠습니다. 그는 저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중하게, 그러나 뼈가 시리도록 아픈 사실로 저를 꾸짖었습니다. 저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졌다. 완벽하게. 저들은 적이었지만 군인으로서 존경받아 마땅한 실력을 보여주었다. 미 해군의 명예를 걸고 승자에게 예우를 갖추어야 한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원 부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햇빛 아래서 그 괴물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2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이 한국이 완성해낸 기적의 실체를 말입니다. 수면으로 부상, 전승조원, 갑판 정렬. 저의 명령과 함께 7,800톤의 거대한 강철 덩어리 USS 몬타나가 태평양의 수면을 뚫고 솟구쳤습니다. 하얀 포말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며칠 만에 마주하는 눈부신 햇살이 함교 위로 쏟아졌습니다. 실명할 것 같은 강렬한 빛이었지만 저를 포함한 모든 장교들과 승조원들은 눈을 가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좌현으로 고개를 돌려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바로 그곳, 우리 함의 지척에서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그 유령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디젤 잠수함이 부상할 때는 시끄러운 배기음과 함께 검은 매연을 뿜어냅니다. 며칠간 참아왔던 숨을 몰아쉬듯 디젤 엔진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녀석은 달랐습니다. 거친 기계음이나 엔진의 포효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물이 갈라지는 청명한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검고 매끄러운 유선형의 선체가 수면 위로 미끄러지듯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흑표범이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 소리 없이 도약하는 듯한 우아하고도 위협적인 자태였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해군의 안창호함이었습니다. 그 실체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USS 몬타나가 근육질의 거인이라면 한국 잠수함은 군살 하나 없는 날렵한 무사 같았습니다. 크기는 우리보다 작았지만 그 뿜어내는 기세는 태평양 전체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부함장 마이클의 멍한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겨우 저만한 크기의 원자로를 탑재했다는 사실, 그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우리의 상식이 눈앞에서 산산이 조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존의 가압수형 원자로는 구조가 복잡하고 거대해서 3,000톤급 잠수함에는 절대 탑재할 수 없습니다. 배가 가라앉거나 원자로의 열을 감당하지 못해 폭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한국 잠수함은 그 모든 기술적 한계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매끈한 선체 어디에도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스노클 마스트가 보이지 않았고 열을 식히기 위한 시끄러운 냉각수 펌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녀석이 완벽한 자연 순환 방식의 소형 모듈 원자로를 탑재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던 그 신의 기술을 한국인들은 보란듯이 현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때 한국 잠수함의 함교탑 위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태준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단정한 정복 차림으로 흔들리는 갑판 위에서도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한국 수병들이 일사불란하게 도열했습니다. 승리감에 취해 환호성을 지르거나 과도한 제스처를 취할 법도 했지만 그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들뜸이나 교만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한 군인의 절제된 묵직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배와 그들 배 사이의 거리는 불과 50m. 육성으로도 대화가 가능할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저는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5일 전 제가 배터리 아껴 쓰라며 비웃었던 그 남자. 하지만 지금 제 눈에 그는 태평양을 지배하는 진정한 바다의 왕처럼 보였습니다. 이태준 대령이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저에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것은 승자가 패자에게 베푸는 아량이 아니었습니다. 동등한 전사로서 혹은 자신들의 실력을 증명해 보인 자로서 보내는 정당한 예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뒷머리를 맞은 듯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졌다. 기술에서만 진 것이 아니라 정신에서도 졌다. 우리는 오만했고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안주했고 그들은 미래를 향해 칼을 갈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미 해군 함장의 자존심, 세계 최강이라는 그 껍데기 같은 자부심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에게 가장 정중하고 절도 있는 답례를 보냈습니다. 놀라운 광경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 뒤에 서 있던 미군 장교들과 승조원들도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하나둘씩 한국 잠수함을 향해 거수경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 해군 전체가 한국 해군에게 고개를 숙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진 이태준 대령의 목소리는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누구의 도움 없이도 우리 바다를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전쟁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스스로 지킨다.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훅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히 제 몫을 하는 파트너,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리더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태준 함장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한국 잠수함의 선체에 새겨진 태극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렬한 태양빛을 받아 빛나는 그 태극 문양이 오늘따라 유난히 거대하고 웅장해 보였습니다. 문득 한국의 역사 속에 존재했다던 전설적인 배, 거북선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기술과 용기로 적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던 그 불멸의 전함.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저 검은 잠수함이 바로 21세기의 부활한 거북선이었습니다. 진주만 기지의 대회의실은 평소와 다른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곳에는 세계 해군력을 좌지우지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해군 제독들과 함장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단 한 곳, 연단에 오른 대한민국 해군 브리핑팀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호기심,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동방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강미 해군을 농락할 수 있었는지 그 마법의 트릭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회의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고 한국 해군의 기술 장교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도 과장된 제스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데이터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건조한 숫자와 그래프들은 그 어떤 웅변보다 더 강력한 폭탄이 되어 회의실에 앉아있는 엘리트들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화면에는 이번 훈련 기간 동안 안창호함의 엔진 가동률, 소음 측정치, 그리고 원자로의 출력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장내를 술렁이게 만든 것은 소음 레벨 그래프였습니다. 기존의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거대한 냉각수 펌프를 24시간 돌려야 합니다. 그 펌프 소음은 아무리 줄이려 해도 없앨 수 없는 원자력 잠수함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제시한 그래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펌프 소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프는 바닥을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밝혀지는 순간 맨 앞줄에 앉아있던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자연순환 냉각 방식이었습니다. 펌프 없이 원자로의 열로 데워진 물의 대류 현상만을 이용해 원자로를 식히는 기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좁은 잠수함 내부에서 그 복잡한 배관을 완벽하게 설계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 불리던 기술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에 수없이 시도했다가 포기했던 그 기술을 한국은 독자적인 설계로 완성해낸 것입니다. 이어지는 충격은 원자로의 크기였습니다. 도면이 화면에 뜨자 영국 해군 제독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기존 원자로의 10분의 1 크기. 마치 가정용 보일러처럼 작고 콤팩트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잠수함의 심장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 작은 크기에서 3,000톤급 잠수함을 시속 70km로 밀어붙이는 괴물 같은 출력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일본 해상자위대 함장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개발하며 한국보다 한 수 위라고 믿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이 목격한 것은 체급이 다른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은 디젤 엔진을 개량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이 100년을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였습니다. 미국 기술진들도 할 말을 잃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늘 한국을 패스트 팔로워, 즉 우리의 기술을 빨리 베끼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속의 설계도는 우리조차 상상하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청출어람. 스승을 뛰어넘은 제자의 위대한 반란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지만 누구도 선뜻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태준 함장이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미국이 $100를 써서 해결할 때 우리는 $1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 SMR 엔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 그리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절박함의 결정체입니다. 그 순간 저는 며칠 전 그를 향해 보냈던 저의 거수경례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이제 의심과 질투가 아닌 순수한 경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날의 브리핑은 단순한 기술 설명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해양 권력의 이동을 알리는 선포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다를 지배하는 자는 가장 크고 가장 시끄러운 배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효율적인 배를 가진 나라가 바다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우리가 지도상에서 작게만 보았던 대한민국이 서 있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다시 고요가 찾아온 진주만의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브리핑룸에서의 그 충격적인 열기는 식었지만 제 가슴속에 남겨진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며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펜타곤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보고서를 써왔지만 이번만큼 펜 끝이 무거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써 내려가야 할 문장들은 미 해군의 패배를 시인하는 항복 문서이자 동시에 새로운 스승의 등장을 알리는 추천서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써 내려간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미국은 졌다. 우리는 이제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군인으로서, 그것도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미 해군 함장으로서 인정하기 싫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달러를 쏟아부으며 배의 덩치를 키우고 더 강력한 미사일을 싣는 것에만 몰두할 때 한국은 극한의 효율과 침묵의 기술로 우리를 앞질렀습니다. 저는 창밖의 검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저토록 강하게 만들었을까? 20년 전 제가 문전박대했던 그 초라한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들은 분노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입술을 꾹 깨물고 돌아섰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패배자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두고 보자.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손으로 해내고야 말겠다는 무서운 다짐의 침묵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돌이켜보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불과 70년 전에는 전쟁으로 모든 국토가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 우리 미국이 원조해주는 밀가루와 우유로 연명하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하지만 그들은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공장을 짓고 밤을 새워 공부하며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 공개된 SMR 핵잠수함 기술은 그들이 보여준 수많은 기적 중 하나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서름이라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남에게 짓밟히지 않겠다는, 내 나라는 내 힘으로 지키겠다는 그 처절한 한의 정서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문득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우리가 적대하는 국가 혹은 독재자의 손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소리 없이 다가와 우리 항모전단의 밑바닥을 노리는 저 유령 같은 잠수함이 적군이었다면 오늘 밤 미국은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었을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신이 미국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는 단 하나, 바로 대한민국이 우리의 동맹국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개인적인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태준 함장에게 보낼 사적인 서신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친애하는 이태준 함장에게 당신들의 끈기와 기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들은 20년의 어둠 속에서 누구보다 날카로운 칼을 갈아온 진정한 무사들입니다. 당신이 보여준 침묵의 항해는 시끄럽게 떠들기만 했던 저의 오만함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부디 저를 당신의 친구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당신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아름다운 나라, 한국의 바다에서 소주 한 잔을 나누고 싶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꽂힌 작은 깃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성조기가 태극기를 감싸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두 깃발은 대등한 높이에서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태극기가 더 힘차게 펄럭이며 성조기를 이끌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강해져 주어서, 그리고 우리의 친구로 남아주어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 태평양에서 느꼈던 전율은 여전히 제 혈관 속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 해군의 제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워싱턴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장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해 번뜩였고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의원들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은 저에게서 미국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증언석에 앉아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할 불편한 진실을 꺼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70년간 미국이 지켜온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고백이자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섬뜩한 예언이었습니다. 청문회장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제가 펜타곤의 기밀 보고서를 인용하며 한국에게 핵무기 관리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곳곳에서 당혹감 섞인 한숨이 터져나왔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감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이 동맹국에게 핵잠수함의 작전권을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굴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제 생각을 서술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년 전 태평양 심해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잠수함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검은 선체 내부에서 기존의 낡은 질서가 붕괴하고 새롭고 강력한 질서가 탄생하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어 할지라도 미래의 바다는 이미 한국의 기술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데이터들은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잔인한 증거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안창호함과 미국의 최신의 잠수함 버지니아급의 스펙 비교, 소음, 효율, 작전 지속 능력, 그리고 유지 보수의 용이성까지 모든 지표에서 한국은 우리를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원들에게 이 격차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이 진정으로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기계를 작게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미국이 10년을 고민하고 천문학적인 달러를 쏟아부어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그들은 불과 몇 년 만에 독자적인 방식으로 그것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결해버렸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혁신의 속도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관료주의에 갇혀 매뉴얼을 검토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시제품을 만들고 테스트를 끝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며 주저할 때 그들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특유의 집념으로 불가능을 돌파했습니다. 이 무서운 속도를 우리 편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미국은 이류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제 경고에 의원들의 반항적인 눈빛은 서서히 두려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동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술을 전수받고 전략을 의존해야 할 스승이자 동등한 위치의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강력한 핵심 엔진을 우리 시스템에 장착하여 함께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독자적인 길을 가도록 방치하여 훗날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경쟁자로 마주할 것인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태평양의 패권을 유지하고 싶다면 한국에게 핵을 맡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그들의 기술 없이는 우리의 해구산도 구멍난 우산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청문회를 마치고 의사당을 빠져나오는 발걸음은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펜타곤 관계자들은 제 발언의 파장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백악관과 펜타곤의 한 라인은 이미 서울 용산으로 연결되어 매일같이 기술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힘의 논리는 냉정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강력한 생존 능력을 보여주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미리 예매해둔 비행기 티켓을 꺼내 들었습니다. 행선지는 대한민국 서울. 이번 방문은 과거를 추억하기 위한 감상적인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비즈니스이자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투자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저는 가장 먼저 이태준 함장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마주 앉아 과거의 무용담이 아닌 내일의 계획을 물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그 기적 같은 잠수함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우주 혹은 심해의 완전한 정복이라는 더 거대한 청사진이 그려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줄 다음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저는 두려움보다는 설렘을 안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세계의 지도는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군사력의 중심이, 기술의 중심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그리고 그 정점인 대한민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흐름에 올라타 그들이 이끄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 팍스 코리아나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비행기에 오릅니다. 세계의 심장이 가장 힘차게 뛰고 있는 곳, 인류의 미래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나라, 대한민국으로. 그곳에 우리가 찾던 해답이,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새로운 거인이 서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